제 룸메이트인 호해는 여자 화장실에서 붉은 피부의 아기 소년을 낳았다. 그녀는 태연하게 그 아이를 비닐봉지에 넣었다. 나는 그녀에게 이런 한밤중에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은 쉽게 원혼이 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한다고 일깨웠다. 하지만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학교가 원래 공동묘지 위에 지어진 곳이라며 무서워할 게 뭐가 있냐. 그냥 구덩이를 파서 묻어버리면 된다고 말했다. 다음 날 기숙사 방벽에 어린아이의 검은 발자국이 나타났다. 그때부터 매일 밤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여름방학까지 한 달 남았는데 내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 울음소리가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 해해가 나를 때릴까 봐 더 무서웠다. 해해는 우리 중학교 시절부터 유명한 여자 깡패였다. 그녀는 예쁘고 몸매도 섹시해서 학교에서 악명 높은 언니였다. 소문에 따르면 학교 안팎에서 그녀를 보호하는 형님들이 몇 명 있고 관계도 매우 탄탄하다고 했다. 그날 밤 해해는 피투성이 아기를 검은 쓰레기 봉투에 넣었더니 내 침대 위에 던지며 깔끔하게 처리해 라고 말했다. 그녀는 비웃듯이 덧붙였다. 너희 아빠 죽기 전에 장의사였잖아. 겸사겸사 처리해버려. 그 말을 할 때 그녀는 봉투 속에 든 게 마치 닭이나 강아지 같은 물건인 양 행동했다. 검은 비닐봉투는 매우 얇아서 작은 발이 찍히며 선명한 발자국이 남았다. 조금 전 화장실에서 들린 소리를 떠올리며 이 아이의 죽음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 초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일찍 죽은 아이들은 원한을 품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뒤의 말은 차마 꺼내지 못했다. 태어나기 전이 모든 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수많은 기대와 자연스러운 애정을 품고 있다. 하지만 아이가 순조롭게 태어나지 못하면 원한이 생긴다. 유산될 때마다 눈 아래 흰자의 붉은 줄이 하나씩 생긴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눈 아래의 흰자가 거의 절반쯤 붉게 변해 있었다. 해해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경멸하듯 말했다. 이런 게 내가 초도해줄 가치가 있냐? 그녀는 나를 힐끗 보더니 학교가 공동묘지 위에 지어진 곳이라며 땅 밑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귀신이 어디 있냐고 했다. 나는 그건 다르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가 눈을 부라리자 겁에 질려 몸이 떨렸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어 올리자 손이 닿는 순간 봉투가 살짝 움직이는 듯했다. 당황한 나머지 손이 떨려 얇은 봉투에 작은 구멍이 났고 그 틈으로 조그만 손이 밖으로 나왔다. 정말로 붉은 피부의 아기 소년이었다. 내가 멍하니 서 있는 사이 해해가 뒤에서 나를 발로 차며 소리쳤다. 빨리 처리 안 해? 냄새나 죽겠네. 그녀는 처리한 뒤에 치킨 한 상자 사오라고까지 했다. 문제 해결하고 나니 배고프다고 했다. 그녀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정문으로 가지 말고 동문으로 가 라고 지시했다. 내가 동문이 교사 기숙사 구역이라 걸리면 어쩌냐고 하자.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걸리면 네가 나았다고 해. 알겠지? 나는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봉투 입구에는 끈적한 액체가 묻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생각하기도 싫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우리 고향 풍습에 따르면 일찍 죽은 아이는 장사 지낼 수 없고 땅에 묻히지도 못한다. 내가 걷는 동안 학교 안에 굶주린 길고양이들이 계속 따라왔다. 하지만 죽은 사람을 함부로 버릴 수도 없었다. 길고양이가 건드리면 시체가 이상하게 되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끔 늦게 하교하는 교사나 학생들이 지나갔다. 심지어 교무실장 선생님과 마주쳤는데 그분은 조깅 중이었다. 선생님이 걸음을 늦추며 나와 봉투를 쳐다봤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고 초여름인데도 등은 차가운 땀으로 흥건했다. 다행히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황급히 학교 동쪽 쓰레기장으로 달려가 봉투를 구석에 버리려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봉투 밑바닥이 언제 찢어졌는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했다. 쓰레기장에 들어올 때 확인했을 땐 분명 봉투가 멀쩡했는데 겁에 질린 나는 땅에 주저앉아 내가 지나온 길을 돌아봤다. 아이도 고양이도 없고 차가운 바람만 불어왔다. 나는 급히 무릎을 꿇고 봉투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갑자기 봉투가 부풀어 오르며 소용돌이치는 바람이 지난 것 같았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다. 평범한 귀신은 3가지 수법을 쓴다고 했다. 사람을 홀리거나 귀신 장벽에 가두거나 무서운 모습으로 겁주는 것. 하지만 원호는 다르다.
사람의 형체와 원한을 지녔지만 인간의 의식이나 도덕은 없다. 한번 깨어나면 피를 봐야 하고 잔인할수록 좋다고 했다. 겁과 당황 속에서 다행히 여긴 쓰레기장이라 남은 밥이 많았다. 고민하지 않고 아버지가 밥 공양할 때 하던 대로 했다. 남은 밥을 한 줌 쥐고 손에 차고 있던 주사, 구슬 팔찌를 풀어 섞은 뒤 밖으로 뿌렸다. 주사 구슬이 깨지지 않는 한 희망이 있었다. 다행히 하얗고 노랗고 붉은 밥더미 속에서 주사 구슬은 둥글고 온전했다. 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뛰쳐나왔다. 혜혜가 원하는 시간 안에 물건을 사오지 못하면 나는 끝장이었다. 혜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학교 서문에서 파는 붉은 껍질 치킨이었다. 양념에 버무려진 닭 껍질이 살찐 허벅지와 내장을 감싸고 그 위에 새빨간 케첩이 뿌려져 있었다. 그 주름진 붉은 껍질을 보니 붉은 아기가 떠올라 속이 울렁거렸다. 치킨 2상자를 사는데 14위안이 들었고 이번 주 아침밥 값이 다 나갔다. 혜혜는 내가 뭘 사오라고 시킬 때마다 내가 돈을 내게 했고 절대 돈을 주지 않았다. 기숙사에 처음 왔을 때 나는 세상 물정을 몰라 조심스럽게 돈이 모자란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날 혜혜는 비웃으며 화장실에서 반지를 끼더니 나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 반지로 맞으면 정말 아팠다. 나는 배터리 옆에 쓰러졌고 그녀는 손을 씻은 뒤 쪼그려 앉아 내 얼굴을 툭툭 치며 말했다. 내가 빚쟁이처럼 보이냐? 너처럼 멍청한 애가 처음은 아니지만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 그녀는 8인실에 살았지만 보통 둘만 있었다. 그녀와 그녀를 섬기는 부하 하나뿐이었다. 예전에 저항했던 장단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나는 결국 엄마에게 전화해 선생님이 자료를 사라고 했다고 거짓말하며 300위안을 더 보내달라고 했다. 이달만 버티면 여름 방학이다. 치킨을 들고 방에 들어가니 혜혜는 침대에 누워 전화 중이었다.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장난 아니야. 진짜 몸이 안 좋아. 곧 고3 올라가는데 대입 준비도 해야 하고 정말 도와줄 수 없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학에 갈 수 있겠냐고 생각하는데 케첩 묻은 치킨 조각이 내 얼굴로 날아왔다. 그녀가 전화를 끊고 차갑게 나를 보며 말했다. 방금 나 비웃었지? 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이어 말했다. 너 성적이 나보다 좀 낮긴 하지. 근데 내가 너 대학 못 가게 할 방법이 100가지는 넘는데 믿어? 그리고 너희 엄마 영화관 청소부로 일한다며? 내가 그 일자리 좀 챙겨줄까? 나는 고개를 숙이고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려 애썼다. 치킨 조각이 제 얼굴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나는 참으려 애쓰며 급히 말했다. 지금 다시 사올게요. 혜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됐어. 이제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서 먹어. 오늘은 봐줄게. 내가 쪼그려 앉자마자 그녀가 위에서 말했다. 봐봐. 내가 던진 치킨 조각이 전혀 낭비되지 않았네. 이 계집애는 좋은 걸 좋아하잖아. 먹고 싶으면 나한테 말해. 이 언니가 인색하지 않으니까.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분명 QQ 공간에 올려서 온 학교가 보게 할 터였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대학 입시까지 딱 1년 남았는데 1년뿐인데 더는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가 곧장 내달렸다. 뒤에서 헤헤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쓰레기장으로 달려가 진흙 묻은 밥과 주사, 구슬 팔찌를 다시 주웠다. 단단했던 주사 구슬은 이제 쓰레기 봉투에서 나온 피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구슬을 하나씩 부숴서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뿌렸다. 그날 밤 몽롱한 상태에서 아기 우는 소리를 들었다. 깜짝 놀라 깨어났을 때 그 울음소리는 문 바로 밖에서 들렸다. 으앙으앙 하며 끊겼다 이어졌다. 끝없이 길게 이어졌다. 혜혜는 죽은 듯이 잠들어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기숙사 병에서 어린아이의 검은 발자국을 봤는데 그 안에 선홍빛이 섞여 있었다. 원한이 매우 강하다는 징표였다. 문 바로 옆에 있었다. 장의사였던 아버지가 말하길 이렇게 강한 원한을 품은 원호는 일반적인 경문으로 초도할 수 없고 그 원을 풀어주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나는 문에 걸린 작은 거울을 뛰어올라 떼어냈다. 혜혜는 아직 침대에서 늦잠을 자며 소리에 짜증을 냈다. 또 뭔 멍청한 짓이야? 아침부터 창문 왜 열어? 이렇게 추운데 나한테 맞고 싶어? 나는 굳게 닫힌 창문을 힐끗 보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그녀의 업보가 시작된 것 같았다. 그날 아침
체육 수업을 마치고 늘 하던 대로 혜혜를 위해 매점에서 찐빵을 사갔다. 그녀는 우울증 진단서를 받아 조조학습과 야간 자습을 면제받았다. 갓 나온 뜨끈한 찐빵을 들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방 안은 형언할 수 없는 비린내로 가득 차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다. 혜혜는 침대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화장하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잿빛이 돌며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 내가 든 고기 찐빵을 보자마자 낚아채며 소리쳤다. 왜 이렇게 느려? 나 굶어 죽게 할 셈이야? 갓 나온 찐빵은 뜨거워서 속에 국물이 입을 데일 정도였는데 그녀는 한 입에 절반을 베어 물며 맛있게 먹었다. 하지만 먹을수록 그녀 몸에서 나는 악취가 더 심해졌다. 시체 냄새에 하룻밤 지난 밥, 냉장고에서 일주일 썩은 피클물이 섞인 듯한 냄새였다. 그녀는 먹고 나서 다시 화장을 하며 향수를 뿌렸다. 나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녀가 침대에서 내려오며 나를 경멸하듯 보며 말했다. 시골뜨기야. 좋은 향수 냄새도 못 맡아봤어? 너 그 멍청한 표정 좀 봐. 이거 내 양아치 오빠가 준 거야. 그녀는 콧노래를 부르며 수업에 갈 준비를 했다. 문 앞에 다다르자마자 쿵 소리와 함께 그녀가 이유 없이 문에 부딪혔다. 손에 차고 있던 옥팔찌가 산산조각 났다. 사람들은 오기 재앙을 막아준다고 하지만 혜혜는 욕만 내뱉었다. 이 팔찌 질이 너무 구려. 짝퉁인가 봐. 그녀가 입을 벌리자 악취가 나를 덮쳤고 복도까지 퍼졌다. 누군가 문을 열고 물었다. 밖에 하수구 뚫는 중이야? 또 다른 누군가는 화장실 막혔나? 라고 했지만 혜혜를 보자마자 문을 쾅 닫았다. 그녀는 그 냄새를 전혀 못 느끼는 듯했다.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는 본인이 모른다고 하더니 지금 혜혜가 딱 그랬다. 여학생 기숙사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한 친구가 두유와 찐빵을 들고 걸으며 먹고 있었다. 냄새를 맡자마자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토했고 그 물이 혜혜에게 튀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소리쳤다. 눈깔이 장식품이야? 이리 와서 닦아. 그 친구는 혜혜를 알아보고 이를 악물며 쪼그려 앉아 휴지로 대충 닦았다. 고개를 들며 뭐라 말하려던 찰나 혜혜가 하품을 했다. 그 친구는 더 못 참고 고개를 돌려 토해냈다. 내 의장도 뒤틀렸다. 토하고 난 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혜혜를 겁에 질린 눈으로 봤다. 나는 그녀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혜혜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다. 뭐 먹었는데 이렇게 향기롭지? 그 친구는 또 토할 뻔했고 혜혜는 계속 냄새를 맡았다. 그때 교무실장 축대통 선생님이 지나갔다. 그 친구는 재빨리 도망쳤다. 혜혜는 즉시 가슴을 내밀고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축 선생님. 목소리가 길게 늘어졌다. 축 선생님은 원래 웃고 있었지만 바람이 불자 얼굴을 찌푸리며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다른 방향으로 갔다. 혜혜는 멍해지더니 돌아보니 그 친구가 사라진 걸 보고 화가 나서 내 다리를 걷어찼다. 너 새 신발 벗어서 놔줘. 그리고 내 신발 가서 빨아와. 나 먼저 교실 갈게. 나는 그 신발을 화장실 바닥 청소용 물통에 던져 물을 틀었다. 기숙사 관리 아줌마가 바지를 들고 나오며 얼굴을 찌푸렸다. 똥 밟았어? 여기서 빨지 마. 냄새나. 나는 젖은 신발을 들고 방문 앞에 와서 벽에 검은 발자국을 잠시 바라보다가 혜혜의 신발을 그 위에 올렸다. 신발을 치우자 발자국이 사라졌다. 교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문 앞에서부터 진한 비린내가 났다. 1층 교실이었고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만 책 읽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자 반 아이들 모두 손으로 코를 막고 죽을 듯한 표정이었다. 혜혜는 의자에 기대앉아 빼앗은 두유를 마시며 트림을 했고 주변엔 사람 그림자도 없었다. 수업 시작되자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다 말고 문 밖으로 물러서며 헛구역질을 하더니 코를 막고 다시 들어왔다. 누가 이런 짓을 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시선이 혜혜에게 향했다. 그녀는 인상을 쓰며 옆 사람에게 소리쳤다. 뭐 쳐다봐? 나 냄새 나는 거 아니야. 누군가가 속삭이듯 말했다. 너야. 냄새가 죽을 지경이야. 한 남학생이 얼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똥보다 더 고약해. 혜혜가 그 소리를 듣고 몸을 숙여 자신을 킁킁거리더니 고개를 들었다.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그녀는 화가 나서 그 남학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너 살기 싫어졌냐? 감히 나를 놀려? 담임 선생님이 코를 막고 물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장난을 친 거야?
혜혜는 모두가 혐오스럽게 자신을 쳐다보는 걸 보고 얼굴이 새빨개지며 소리쳤다. 나 아니라고 했잖아. 하지만 담임 선생님과 자신의 두 부하까지 난처한 표정을 짓는 걸 보고 그녀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나를 보며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분명 이 계집의 신발 때문이야. 오늘 아침 내가 그걸 신었거든. 그녀는 급히 신발을 벗어 내게 던졌다. 발이 드러나는 순간 교실이 들썩였다. 모두가 벌떡 일어났다. 분명 이 외투 때문이야.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건 장단 위 교복인데 어디서 주웠지? 자기 옷이 더러워서 남한테 바꾸라고 강요했나봐. 혜혜는 외투를 벗었다. 안에는 반팔만 남았다. 이번엔 몇몇이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옛날에 장단이 냄새난다고 욕했으면서 지금은 그 애의 1%도 안 되네. 이렇게 고약한데 자기 냄새를 못 맡아? 혜혜는 미친 듯이 화를 냈지만 모두 그녀를 뱀처럼 피했다. 결국 담임 선생님의 요구로 그녀는 기숙사로 돌아가 쉬게 됐다. 혜혜는 욕을 내뱉으며 나갔다. 담임 선생님이 나를 보며 말했다. 주정, 너 따라가 봐. 걔가 너무 속상해하지 않게. 반 아이들이 나를 불쌍하다는 눈으로 쳐다봤다. 헤헤, 우울증 때문에 학교는 학비를 벌며 공부하는 조용한 학생 중에서 룸메이트를 골랐다. 전에 몇 명은 학교를 그만두거나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 내가 마지막이었고 지금까지 가장 정상인 사람이었다. 나는 숨을 참으며 그녀를 따라갔다. 작은 연못 옆에서 혜혜가 돌아보며 물었다. 내 몸에서 정말 냄새나.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참았다. 그녀가 나를 때리며 으르렁거렸다. 젠장, 박 나갈 때 왜 말 안 했어? 나는 따끔한 뺨을 잡고 작게 말했다. 코가 염증이 생겨서 냄새가 심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땀 때문인가? 그녀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화장실 청소하라고 했을 때 냄새난다고 안 했지. 너 진짜 솔직하지 않네. 그녀는 다시 자신을 킁킁거리며 중얼거렸다. 알겠어. 쟤들이 나를 질투하는 거야. 특례 명단 곧 나오는데 내가 될 걸 알니까 이런 수작을 부린 거지. 분명해. 이 멍청이들. 헛수고야. 우리 학교는 외진 곳에 있지만 동부의 주요 대학과 역사적 연관이 있어 매년 2명이 특례가 있다. 근데 혜혜가 무슨 자격으로? 교무실장과의 좋은 관계? 체육 선생님과의 애매한 사이? 내가 멍하니 있자 그녀가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기대해. 특례는 무조건 나야. 감히 안 줄 수 없어. 갑자기 발밑에서 딱 소리가 났다. 위기양양하던 혜혜가 신생아 손가락뼈처럼 작고 얇고 바삭한 뼈 조각을 밟아 부쉈다. 학교가 공동묘지 위에 지어져서 학생들의 양기가 음기를 누른다고 하지만 가끔 이상한 뼈 조각이 보이곤 했다. 혜혜는 신경 안 쓰고 그걸 차버렸다. 몇 걸음 가다 또 하나를 만나고 또 하나, 작은 발 한 쌍이 될 정도였다. 그녀는 그 위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 재수 없어. 침이 닿자 뼈가 붉어졌다가 빠르게 흐려졌다. 혜혜는 눈치채지 않고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갔다. 그녀는 자기 몸 냄새에 전혀 신경 안 썼다. 자신은 못 느끼니까 기숙사로 돌아와 제일 먼저 창문을 닫았다. 춥다면서 밖은 햇볕이 쨍쨍한데 방은 서늘했다. 벽에 흐릿한 발자국이 보였다. 혜혜는 화장하며 전화로 양아치 오빠들을 불러 학교 정문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목적은 분명했다. 오늘 자신을 비웃은 애들을 울 때까지 패는 거다. 소문에 그녀의 오빠들은 아주 거칠고 심지어 사람을 죽인 적도 있는 자들이라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냄새 지적받은 게 신경 쓰였는지 그녀는 향수를 잔뜩 뿌렸다. 나는 숨이 막힐 뻔했다. 다행히 그녀가 준비 끝내고 바로 나갔다. 평소처럼 밤새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수업 끝나자마자 문을 발로 차며 들어와 내 이름을 크게 불렀다. 내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그녀 얼굴이 굳어있고 숨을 헐떡였다. 문가에 서 있자 그녀가 소리쳐 문 닫으라고 했다. 말하면서 반지를 끼는데 눈빛이 사납게 나를 노려봤다. 너 나한테 뭐 먹인 거 있어? 왜 다들 나 냄새난데? 마침 찐빵 때문이야? 알고 보니 그녀가 멋지게 차려입고 정문으로 갔는데 오빠들 근처에도 못 가고 쫓겨났다. 믿지 않다가 한 오빠가 역겨워하며 차버리자 진짜로 겁먹었다. 학교 안팎을 휘젓던 혜혜는 예쁜 얼굴로 먹고 살았는데 그게 안 통하자 나한테 화풀이를 했다. 밤 10시 가까이 나는 바닥에서 기어 일어났다.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져 지친 모습으로 침대에 올라가 자기 손발을 킁킁거리며 가끔 나를 흘겼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 신발을 정리했다. 신발 끝을 침대 쪽으로 뒀다. 신발이 침대 향하면 귀신이 올라온다. 는 말대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12시가 되자 울음소리가 들렸다. 날카롭고 새끼 새가 껍질을 벗기거나 길고양이가 가죽 벗겨지는 소리 같았다. 나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혜혜가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방은 조용했다. 참지 못해 이불을 살짝 들쳤다. 그 순간 막 가로등이 깜빡이며 커다랗고 흉측한 대머리 머리가 보였다. 표정 없고 주름진 붉은 피부가 내 침대 머리맡에 있었다. 손을 뻗으며 으앙으앙 울었다. 이빨 없는 입, 피 묻은 잇몸이 점점 벌어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쿵 벽을 쳤다. 꿈이었다. 온몸이 땀에 젖고 주위는 어두컴컴하고 묘지처럼 고요했다. 나는 떨며 목이 쉰 채 손이 굳었다. 머리카락이 쭉 펴서고 공포가 치솟아 혜혜를 부르려 했지만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며 자동등이 깜빡였다. 혜혜가 걸어 나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안도하며 그녀를 부르려 했지만 그녀가 뭔가를 안고 있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발끝으로 서서 턱을 치켜들고 길을 보지 않고 걸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전형적인 걸음걸이였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눈 감아. 빨리 눈 감아. 하지만 눈이 도저히 감기지 않았다. 혜혜는 그 악취나는 것을 안고 내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와 몸을 숙이고 눈을 하얗게 뜨며 기묘한 미소를 지었다. 한 글자 말했다. 봐봐. 내 사랑둥이가 예쁘지? 커다랗고 대머리인 머리, 주름진 붉은 피부, 이빨 없는 입, 피 묻은 잇몸이 점점 벌어졌다. 목이 조이는 듯했고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말도 숨도 쉴 수 없었다. 꿈이야. 분명 꿈이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혜혜가 다시 말했다. 안고 싶어? 이모라고 불러봐. 그녀는 아이고 머리카락 잡아당기지 마 라며 달래듯 그걸 천천히 내게 내밀었다. 나는 눈을 부릅뜨다 기절했다. 다음 날 아침 혜혜가 나를 깨웠다. 그녀는 여전히 내 침대 머리맡에 서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려 그녀를 봤다. 쉰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너 안 때려. 내가 왜 이래 된 건지 봐봐. 그녀는 자신이 평소 같다고 했다. 여름에 꽉 끼는 잠옷을 입고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몸매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 목덜미 뒤에 커다란 혹이 튀어나와 있었고 얼룩덜룩한 자국이 가득했다. 누가 찢어놓은 듯했다. 자기야 그녀가 했던 말. 머리카락 잡아당기지 마. 가 떠올랐다. 그녀가 다시 돌아보며 얼굴은 창백하고 다크서클은 짙었으며 이마는 검게 변해 말했다. 목덜미가 근질근질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별일 아니야. 머리카락 좀 빠진 거겠지. 머리 빠져도 뭐 어때? 내가 너더러 잡아당겼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긴장해? 겁쟁이. 그녀는 인상을 찌푸리며 거울을 찾으러 걸어가 이불을 뒤졌다. 거울은 없었지만 커다란 머리카락 뭉치가 떨어졌다. 두피 조각까지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야 그녀가 아는 건 아기가 아닐 수도 있었다. 침대에서 내려오니 그녀 신발이 침대 옆에 있었다. 신발 코가 침대를 향하고 물에 젖은 듯 축축했고 주변에 습기링이 있었다. 혜혜는 머리카락 뭉치를 들고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엉킨 거지? 그러더니 툭 소리와 함께 바닥에 던지고 물었다. 몇 시야? 왜 아침 안 사왔어? 내가 문으로 나가자 그녀가 말했다. 오늘 좀 많이 사와. 배고프니까 10개 사와. 나는 찐빵을 사와 우연히 교무실장 축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이 나를 불러 세우며 물었다. 너희 반 혜혜가 요즘 몸이 안 좋다던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 이어 물었다. 걔가 뭐 나은 거 있냐?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이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병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은 내가 찐빵만 들고 있는 걸 보고 매점에서 우유 한 병을 더 건넸다. 걔가 아프면 좋은 거 먹어야지. 잘 돌봐줘. 나는 번들거리는 이 남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숙사로 돌아오니 혜혜가 초조해하며 찐빵을 낚아채 한 입 크게 베어 물더니 뱉었다. 맛없네. 왜 이렇게 신선하지 않아? 어제 거야? 어제 먹은 거랑 다르네. 내가 우유를 건넸다. 우유 봉투는 눌려서 약간 붉었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역시 이 우유가 맛있어. 그러고는 3병을 다 마셔버렸다. 그날부터 그녀는 점점 더 많이 먹었다. 나는 축 선생님의 걱정 말을 전하자 그녀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그 늙은이가 사람 말도 할 줄 아네. 내가 아프다. 하하. 그녀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방 안을 빙빙 돌았다. 나는 따라 시선을 옮겼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 발꿈치가 살짝 들려 있었고 뒤에서 뭔가 잡아끄는 듯했다. 배불리 먹고 그녀는 배를 문지르며 침대에 올라가 밖이 너무 밝다며 커튼을 치라고 했다. 내가 수업 가려 하자 그녀가 불렀다. 가지마. 나 몸 안 좋아. 며칠간 여기서 나돌봐. 내 손이 꽉 쥐어졌다. 곧 기말고사예요. 그녀가 소리쳤다. 추정. 말 많지 마. 너 시험이 중요해. 내 건강이 중요해? 아니면 너희 엄마 일자리가 중요해? 내 양아치 오빠 아빠가 너희 엄마 상사라는 거 잊지 마. 나는 이를 악물었다. 만 선생님이 허락 안 할 거예요. 그녀가 비웃었다. 허락 안 해? 조무래기 교사가 뭘 어쩌겠어? 솔직히 말해줄게. 교무실장이 내 친구야. 담임이 누구 말 들을 것 같아? 친구라니. 그녀가 젊고 예뻐서 유혹한 거겠지. 갑자기 깨달았다. 왜 그녀가 화장실에서 애를 낳고 내가 그 아기를 교사 기숙사 쪽으로 가져가게 했는지. 축대통 선생님이 보게 하려는 거였다. 그녀는 체육 선생님과 몰래 놀아났고 축 선생님이 나서서 무마하고 학교 명예를 위해 특례 쿼터로 덮으려 했다. 모든 게 분명해졌다. 눈앞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며 두려움이 밀려왔다. 불쌍한 장단이 떠올랐다. 그녀는 아마 보건실에서 해해의 추악한 일을 보고 해를 입었을 거다. 내 핸드폰은 녹음 중이었다. 그녀가 거만하게 말했다. 너 등급 올려주었어. 심부름꾼에서 보모로. 그러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공짜로 일 안 시켜. 친구 소개해줄게. 어제 양아치 오빠 리리 가 물건 가져오라고 했는데 나 불편하니까 너 대신 가. 제 관대에서 너 이득 볼 거야. 너 얼굴로는 장단보다 훨씬 못하지만 내 심장이 조였다. 장단. 그녀의 옛 부하는 같이 놀러가기를 거절했다가 주말 집에 가는 길에 납치당해 그만뒀고 아직 안 돌아왔다. 장단 집에 갔을 때 그녀 아버지는 벙어리라 손짓으로 부탁했다. 집에 들어서자 냄새에 질려 뒤로 물러날 뻔했다. 예전에 온화하고 예쁜 장단은 이제 진흙 덩어리처럼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장단이 얼마나 오랫동안 씻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씻으면 안 된다고 했다. 씻으면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을 거야. 그때는 그녀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방안 냄새가 너무 강렬해서 몇 마디 위로의 말을 더듬거리며 물건을 챙겨 밖으로 뛰쳐나왔다. 머리가 멍했다. 그 장면만 떠올려도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해해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을 때마다 장단이 떠올랐다. 나도 모르게 말했다. 장단 미쳤어요. 아세요? 그녀가 소리쳤다. 진짜야 가짜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저녁에 가라고 했지. 들었어? 나는 쓰레기통 속 머리카락 뭉치를 내려다보며 그녀가 먹지 않은 찐빵을 정리하면서 대답했다. 알았어요. 저녁에 일이 있으면 전화해요. 헤헤. 그녀가 크게 웃었다. 추정. 너도 제법 폼 잡기 시작했네. 좋아. 일 있으면 너 부를게. 그녀는 너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그날 저녁 해골 테마의 작은 술집에서 조명은 흐릿했고 분위기는 타락한 듯했다. 구석에 좁은 공간이 있었고 6-7명이 여기저기 늘어져 있었다. 앉자마자 리리는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테이블 한가운데 진하게 화장한 여자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 평범했다. 앞에는 싸구려 맥주잔이 놓여있고 탁한 흰 거품이 떠 있었다. 한 남자가 말했다. 다 마시면 갈 수 있어. 다른 금발 남자가 잔을 기울여 맥주를 더 부었고 맥주가 넘쳐 내 몸을 적셨다. 마셔. 고양이처럼 핥아야 해.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 해해가 어디서 이런 물건을 데려와서 우리를 속인 거야? 백발 남자가 리리를 보며 비웃었다. 전에 그 냄새나는 애보다도 못하네. 그 애는 그래도 살집이 있었지. 리리는 못 들은 척했지만 백발 남자가 계속했다. 리 형, 잊었어요? 수영장에서 그 애 말이야. 나는 잔을 들고 한 모금씩 마셨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다. 딸은 술을 알 필요는 없지만 주량은 있어야 한다. 그들은 여전히 웃으며 떠들었다. 그때 리 형이 먼저 손댔잖아. 내가 그 애를 양파 같다고 했지. 물에 담가 놓으면 눈이 안 매워진다고. 냄새나도 물에 들어가면 색다른 맛이 나지. 그 수영장은 정말 좋았어.
흔적도 안 남고 그 애는 겁쟁이라 겁주려고 동영상만 찍으려 했는데 나는 마지막 잔을 비우고 내려놓았다. 모두가 나를 봤다.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뺨을 만졌다. 술 때문에 얼굴이 뜨거웠지만 머리는 맑았다. 술 좀 마셨더니 느낌이 다르네요. 내가 말했다. 금발 남자가 웃었고 나는 가방에서 아침에 챙겨온 찐빵 몇 개를 꺼냈다. 아직 따뜻했다. 나는 리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리 형, 이건 혜혜가 맛있다고 나더러 가져오라던 거예요. 나는 찐빵 하나를 들고 그에게 가까이 갔다. 먹어보세요. 모두가 환호했다. 그가 입을 벌리자 나는 찐빵을 쑤셔 넣고 손가락으로 그의 입술을 살짝 닦으며 턱을 부드럽게 받쳤다. 드세요. 첫입은 좀 비리지만 잘 씹으면 맛있어요. 그가 다 먹고 물었다. 더 있어? 그의 목에서 희미한 악취가 났고 핏줄이 두드러졌다. 맛있어요? 내가 물었다. 리리가 입맛을 다셨다. 뭐로 만든 거야? 나는 웃었다. 고기예요. 비닐봉지에 남은 피덩이와 땅에서 주운 밥을 섞어 찐빵에 넣은 거였다. 리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맛있네. 당연하지. 그건 그의 핏줄이었다. 분위기가 갑자기 활기찼다. 리리가 나를 봤다. 너 처음 보는데 집에서 뭐해? 이런 놈들은 나쁜 짓을 하기 전에 상대 집안을 살핀다. 건드릴 수 있는지 보려고. 나는 취한 척 비틀거리며 말했다. 우리 집이요? 죽은 사람 처리해요. 리리가 크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가자. 뒷골목으로. 너희 집이 죽은 사람 어떻게 다루는지 들려줘. 술집 뒷골목은 칠흑 같았고 달빛만 살짝 비쳤다. 리리 몸에서 나는 냄새가 점점 강해졌다. 골목에 사람이 없자 그는 내 교복과 치마를 보며 음흉하게 웃었다. 너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내가 대답했다. 제 친구 장단이 있어요. 방금 너희가 말한 그예요. 그가 뭐라 하려던 찰나 갑자기 오줌이 마려웠는지 옆벽으로 가서 물을 풀 준비를 했다. 땅에 하얀 게 반짝였다. 그는 자세히 보고 중얼거렸다. 누가 해골잔을 여기 버렸지? 그러더니 계속했다. 장단? 그래서 뭐 친구 위에 정이라도 찾으러 온 거야?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만 안 둘 거예요. 그가 음흉하게 웃었다. 좋아, 이따 너한테 나벌할 기회 줄게. 말하면서 그는 벨트를 풀고 해골잔을 향해 물을 뿌렸다. 물소리가 스와하며 그의 흥분된 웃음과 섞였다. 오늘 기분 좋아. 술 마시고 나면 너한테 색다른 맛 보여줄게. 맛있어? 갑자기 어린아이의 앳된 목소리가 들렸다. 맛있어. 리리가 깜짝 놀라 오줌이 바지까지 튀었다. 그는 해골잔을 다시 봤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추며 선명해졌다. 진짜 사람 해골이었다. 그는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나를 향해 뛰려 했다. 달빛 아래 그의 등 뒤에 세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나는 술집 뒷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왔다. 그때 혜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렸다. 추정, 빨리 와. 나는 깜빡이는 가로등을 보며 말했다. 지금 못 가요. 그녀가 물었다. 왜? 방금 아기 우는 소리 들었어. 꿈인 줄 알았는데 진짜 같다. 내가 대답했다. 꿈일 거예요. 기숙사에 아기가 어디 있어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거의 울 듯 말했다. 처음엔 꿈에서 아기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점점 가까워지더니 배고프다고 우유 달라고 했어. 뭔가 다가오는 느낌에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서 깼는데 한참 지나도 안 조용해. 지금 문도 안 열려. 추정, 빨리 와줄래? 나는 살짝 응 하며 손에 든 열쇠 뭉치를 봤다. 지금 어떻게 가요? 리 형이 나더러 같이 술 마시자는데. 이따 가요. 혜혜가 소리쳤다. 그놈들 여자 꼬셔서 놀려는 거야.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와. 술 마시지 마. 취하게 할지도 몰라. 시계를 봤다. 12시까지 1시간 남았다. 그녀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오는 길에 뱃물린데 발을 약 좀 사줘. 거기가 찢어진 것 같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길가 어둠 속에 서서 시끌벅적한 술집을 봤다. 리리가 몇 명에게 부축받으며 나왔다. 가로등과 해골 간판의 초록빛 아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걸으며 바지에 오줌을 쌌다. 그 뒤로 리리는 손으로 그 액체를 받아 입에 넣었다. 수모피 오지 메라레나 같다. 마시면서 그는 매우 즐거워 보였고 히히 웃었다. 성인 남자가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유 맛있네. 정말 좋아. 내가 너한테 고기 먹였으니 네가 나한테 술 줬으니 이제 서로에게 뭔가 대접해야지. 그들이 조금 걸어가자 나는 어둠 속에서 나왔다.
그들은 내 이름을 몰랐다. 내가 해해의 동급생이라는 것만 알았고 절대 학교에 와서 소란을 피우지 못할 터였다. 나는 길가 약국에서 호랑이 연고 한 통을 샀다. 어린아이 젖 떼는데 쓰는 거 아니었나?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젖을 뗐다고 했다. 근처에 24시간 편의점이 있어 들어가 가위를 하나 샀다. 편의점에는 샌드위치와 0.7위안짜리 주먹밥이 있었다. 나와 장단이 자주 사 먹던 거였다. 우리 둘 다 편부모 가정 출신이었다. 장단의 아빠는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고 우리 엄마는 장애가 있는 청소부였다. 서로를 비난할 일이 없었다. 장단은 단아하게 생겼고 나보다 공부도 잘했다. 특히 글짓기에 뛰어나 도 단위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모든 게 밝았는데 체육 시간에 그녀가 아껴 쓰던 데오도란트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때는 한여름에 800m 달리기였고 그녀의 채취에 모두가 놀랐다. 사람들은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해해가 갑자기 그녀를 학습 친구로 골랐다. 냄새가 없어졌어도 괴롭힘과 멸시는 온갖 방식으로 이어졌다. 그때 나는 나서서 돕지 않았고 이제 그 모든 게 내게 돌아왔다. 새벽에 기숙사 문이 열리자마자 돌아왔다. 해해는 구석에서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문을 열자 그녀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불이 켜지고 창문도 열렸다. 햇빛이 들어오며 그게 사라졌다. 그 아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녀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머리는 엉망이었다. 무슨 아기? 뭐가 문제야? 나는 문을 닫고 해해의 침대 머리맡을 둘러봤다. 검은 기운이 모여 작은 발자국이 생긴 걸 발견했다. 그녀는 여전히 꽉 끼는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앞쪽에 피가 두 줄기 선명하게 새어나왔다. 해해가 주위를 둘러보며 발을 구르고 내 손을 잡은 채 떨며 낮게 말했다. 너도 알잖아. 그 아기는 내 애가 아니야. 장단 거야. 엄마가 그리워서 이제 못 찾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야? 추정, 네가 책임져야 해. 분명 네가 잘 처리 안 한 거야. 원령은 혈족에 대한 본능적 애착이 있고 혈맥으로 연결되어 사람의 마음을 쉽게 조종한다. 특히 이 학교처럼 운기가 강한 곳에서는 더 그렇다. 그래서 리리에게도 빠르게 영향을 미친 거다. 나는 웃음이 나오면서도 어이가 없어 그녀를 봤다. 헤헤, 내가 뭘 책임져? 그 아기는 네가 나더러 처리하라고 한 거고 네가 가져온 거야. 심지어 그게 존재하는 것도 네가 장단한테 저지른 짓 때문이잖아. 해해가 뻔뻔하게 말했다. 추정, 책임 떠넘기지 마. 너한테 뭘 떠넘기겠어? 내가 임신한 척해서 학교에 특례달라고 한 게 너 아이디어가 아니었어? 우리 아빠 일찍 죽고 엄마는 청소부야. 나 같은 평범한 학생이 뭘 어쩌겠어? 내가 말했다. 지금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처리할 방법을 생각해. 그녀가 갑자기 반응했다. 맞아. 너희 아빠 장의사 아니었어? 좀비 같은 괴상한 일도 잘 알 거 아냐? 빨리 방법 생각해. 방법이 없는 건 아냐. 나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근데 조건이 있어. 그녀는 화가 난 듯했지만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말해봐. 네가 축 선생님한테 아기 얘기를 어떻게 속였는지 알고 싶고 왜 꼭 장단 애여야 하는지도. 해예가 비웃으며 경멸 어린 웃음을 지었다. 나를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알고 보니 그녀가 장단을 노린 건 장단이 공부 잘해서였다. 장단더러 부정행위를 돕게 했는데 장단이 거절하자 그녀는 양아치 오빠들 과리리를 불러 장단을 수영장에 데려가 겁줬다. 그날 장단이 새 속옷을 입었는데 물에 들어가 다 드러났고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후 장단은 영상이 찍혔고 리리와 그 패거리는 겁났지만 그걸로 협박했다. 장단은 울며 집에 갔고 임신한 걸 알게 됐다. 그녀가 나한테 말했을 때 해예가 전화로 우연히 듣고 새 계획을 세웠다. 그때 그녀는 교무실장과 관계를 맺고 있어 학교에서 특권이 많았다. 그래서 아기를 학교와의 협상 카드로 쓰려 했다. 학교는 명예 때문에 무마할 거라 여겼다. 그녀가 음흉하게 웃었다. 내가 물었다. 폭로될까 봐 안 무서워? 해예가 대답했다. 내가 뭐가 무서워? 그냥 거짓말 좀 했을 뿐이야. 교무실장한테 내가 임신할 수도 있다고 했고 네가 그 아기를 보여주러 갔다고 했어. 장단이 뭘 어쩌겠어? 그의 벙어리 아빠는 말도 못하고 그 아기도 내가 장단이랑 낳은 게 아니잖아. 그녀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녀 말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장단과 통화 중이던 녹음을 조용히 끊고 녹음을 끝냈다. 나는 해예에게 말했다. 지금 원혼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 힘이 약해. 혈통 없는 낯선 사람이라 저항하기 쉬워.
우리 아빠가 이런 경우를 봤대. 피로 누르고 달래고 현혹한 뒤 억누르고 마지막에 검은 계피를 쓰면 된대. 혜혜가 기억하며 내가 목에 걸고 있던 주사, 구슬을 꺼냈다. 이 주사는 악을 쫓는다며 부숴서 향재랑 섞어 검은 계피를 바닥에 바른 뒤에 마셔. 혜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모든 게 간단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더니 나를 시켰다. 오늘 너 검은 계피랑 향재, 그리고 방금 말한 도구들 구해와. 그녀는 모자를 썼다. 이 음침한 데 더 있고 싶지 않아. 나간다. 네가 가면 그게 따라갈걸. 내가 말했다. 그녀는 화가 나고 겁에 질려 나한테 퍼부었다. 잘 들어. 정오 12시까지 안 가져오면 미리한테 너 처리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내 양아치 오빠들 밑에 애들 한 무더기야. 정오 12시 너무 급한데 왜 꼭 그 시간이야? 내가 떠봤다. 혜혜가 대답했다. 정오 12시는 햇볕이 제일 강해서 그때 이걸 태워제로 만들면 다시 나를 괴롭히는지 보자고. 정오 12시는 양기가 가장 강하지만 극성에서 음으로 바뀌는 시점이기도 하다. 하루 중 가장 흉한 시간이다. 아빠가 말했었다. 그 시간에 죽은 사람은 7일 초상 첫날에 귀신이 되기 쉽다고. 그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음침한 건 피해야 한다. 분노와 불안이 섞인 혜혜를 보는데 왜인지 모르게 등에 얇은 소름이 돋았다. 마치 뭔가가 목덜미에 숨을 불어넣는 듯했다. 정오가 되자 나는 준비한 물건을 들고 혜혜를 찾으러 갔다. 기숙사는 커튼이 쳐져 있었고 우리 방은 유일하게 방 검사를 하지 않는 곳이었다. 나는 새로 만든 작은 옷들을 하나씩 쌓아 올려 피가 담긴 대야 옆에 세워놓았다. 옷 아래는 밥으로 고정했다. 작은 옷들은 천으로 만든 것도 있고 종이로 만든 것도 있었지만 바람이 조금만 불거나 무게가 실리면 가운데로 쓰러질 터였다. 혜혜는 몇 번이나 떠나려 했지만 억지로 숨을 참으며 버텼다. 이건 필수적인 일이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아 향을 쌀에 꽂고 불을 붙이자 향이 살짝 흔들리더니 활활 타올랐다. 처음엔 연기가 곧게 뻗었지만 잠시 후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올라갔다. 무언가가 온 징조였다. 나는 향재를 조금 떠서 그릇에 담고 혜혜에게 주사를 갈아 넣어 마시라고 손짓했다.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단숨에 들이켰다. 거의 즉시 방 안 온도가 내려갔다. 혜혜는 참으며 나를 한번 쳐다보고 옷을 살짝 당겼다. 그녀는 셔츠를 입고 몸에 풍유를 발랐다. 상처가 아파 목소리가 떨렸다. 보배야, 나와서 우유 먹어. 분명 정오였는데 방은 한밤중처럼 어두웠고 백색 조명이 창백하게 비쳤다. 바람도 없는데 혜혜의 머리카락이 저절로 날렸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왔음을 알았다. 혜혜가 떨며 다시 보배야 라고 부르자 곧 그녀의 등이 뻣뻣해지고 가슴에서 갑자기 피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아파서 몸을 떨었고 나는 어렴풋이 하는 소리를 들었다. 어린아이가 투정 부리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그녀에게 앞으로 가라고 손짓했다. 그녀는 힘겹게 한 발 대야 옆 작은 옷 앞으로 갔다. 이제 됐어? 그녀가 낮게 물었다. 나는 응 하고 빠르게 일어나 한 발짝, 또 한 발짝 물러섰다. 혜혜는 내가 미리 일러준 대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달랬다. 봐봐, 엄마가 너한테 새 옷 준비했어. 말이 끝나자 그녀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눈을 크게 떴다. 종이로 만든 옷이 흔들리더니 무언가 달려든 듯 갑자기 앞에 피대야로 쓰러졌다. 툭 소리가 났다. 뭔가가 떨어진 듯했다. 혜혜가 기뻐하며 나에게 소식을 전하려 돌아봤지만 내가 문가에 멀찍이 서 있는 걸 보고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물었다. 왜 그렇게 멀리 서 있어? 나는 천천히 웃으며 한 손을 문손잡이에 올렸다. 혜혜가 잠시 멍해졌고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녀 등 뒤 피대야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서서히 떠올랐다. 그 안에 건 검은 개 피가 아니었다. 요즘 누가 순종개를 키우나? 다들 반려견을 키우는데 어디서 검은 개를 구해 귀신을 쫓겠어? 학교엔 검은 고양이가 많았다. 온갖 고양이들이 있었다. 고양이는 음기를 억누르고 사악한 것을 막는다. 그들의 피야말로 최고의 영양제였다. 내가 문을 천천히 닫을 때 혜혜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달려오다 넘어졌다. 대야에서 무언가가 기어나와 그녀 앞으로 갔다.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녀가 삼킨 향재는 그것이 먹던 냄새였고 그녀 뱃속엔 그것이 핥던 피 한 방울이 있었다. 그 냄새와 숨결은 그것이 이 먹잇감을 쉽게 찾게 했다.
부서진 옥팔찌가 옆으로 굴러가 그녀 앞을 막아 그 작은 것이 넘어오지 못하고 떨며 일어섰다. 그것이 고개를 숙이자 얼굴에서 침과 무언가가 뚝뚝 떨어져 해해의 얼굴에 닿았다. 나는 문을 쾅 닫았다. 해해는 죽지 않았다. 귀신은 사람을 직접 죽일 수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할 뿐이다. 내가 교무실장과 기숙사 관리인을 데리고 문을 열었을 때 해해는 기절해 있었다. 기숙사는 엉망이었고 그녀 몸과 손,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었다. 침대 밑과 방 구석에는 검은 고양이 몇 마리가 떨고 있었다. 몸에서 나는 악취부터 동물 학대까지 해해의 평판은 이제 완전히 썩어버렸다. 그녀는 학교에서 가장 혐오받는 존재가 됐고 멍청하고 넉나간 사람처럼 말도 못했다.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다. 조심성 없이 그녀가 더러운 것에 손대서 업보를 받은 게 아니냐고. 몰려든 사람들을 보며 교무실장은 안도했고 뒤에 선 체육 선생님도 가슴을 쓸어내렸다. 해해가 갑자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자 정신병원에서 의사가 와 그녀를 차에 태워 데려갔다. 그날 오후 나는 녹음본을 들고 교장실로 갔다. 내 요구는 간단했다. 3가지였다. 해해에게 주려던 특례 쿼터를 장단에게 주고 역겨운 교무실장과 체육 선생님을 해고하며 나머지 특례 쿼터는 내가 말했다. 내가 학교를 위해 이렇게 많이 감당했으니 이 쿨아이 보상받고 싶다고. 어차피 그들은 쿼터를 함부로 썼으니 나처럼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게 낫지 않겠냐고. 모든 일을 끝내고 장단을 찾으러 갔다. 도시 안마을 구석의 허름한 집에 그녀 아버지는 없었다. 집은 부서진 듯 엉망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방구석에 앉아 더러운 인형을 안고 나를 보며 물을 권했다. 나는 참고 한 모금을 마셨다. 물맛이 이상했다. 그녀 뒤에 흐릿하게 구겨진 플라스틱 사진과 찢어진 옷이 있었다. 그 속에 내가 준 새 속옷도 섞여 있었다. 나는 방에 들어가 학교 결정을 알렸다. 특례 쿼터와 장학금이 그녀 몫이라고. 축하해.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한참 웃더니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너한테 감사해야 하나? 그녀 손이 머리를 스치자 얼굴에 피가 묻었다. 선홍빛 피였다. 나는 깜짝 놀라봤다. 그녀 집게손가락에 새로 생긴 피구멍들이 가득했다. 너 왜 그래? 손가락이. 장단이 억지로 웃으며 괴로워 말했다. 보배가 먹을 게 없어. 우유도 없고 매일 배고프다고 울어. 밖에서 먹어도 배부프지 않대. 그녀가 고개를 기울여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람들이 그러던데 모유는 피에서 나온대. 그래서 이걸 먹어도 똑같다나. 장단이 손을 내밀어 보여줬다. 그녀가 움직이자 안고 있던 구겨진 사진이 떨어졌다. 흑백 사진은 분명 그녀의 벙어리 아버지였다. 어떻게? 나는 놀라며 당황해서 장단을 봤다. 아저씨가 왜 그래? 그녀의 눈이 하얗게 변하며 차갑게 나를 노려봤다. 왜 그래? 추정? 몰라? 우리 아빠 죽었어. 어떻게? 나는 물러서려 했지만 문이 언제부터인가 닫혀 있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집에 사람들이 왔어. 내가 복종 안 한다고. 네가 일부러 리리를 유혹해서 겁줬다고 하더라. 그들은 그 사람을 찾지 못해 지난번에 나에게 준 보상이 충분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그들이 와서 집안을 완전히 부숴놓았다. 너도 알다시피 이 도시 안의 마을엔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서 아무도 말썽에 얽히고 싶어 하지 않아. 우리 아빠는 귀가 안 들려 그들과 충돌이 있었고 문에 부딪혀 죽었어. 장단, 잎이 묻은 손가락을 입에 대고 살짝 물며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피를 많이 흘렸고 방 안은 비린내로 가득했다. 아이고, 아빠는 죽을 때까지 왜 갑자기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는지 이해 못했을 거야. 그녀가 말했다. 그녀도 자신의 착한 딸이 왜 그런 재앙을 겪었는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터였다. 아빠한테 가서 말해줄래? 내 가장 친한 친구, 추정. 그녀가 말할 때 익숙하고 은은한 악취가 다시 나타났다. 방 안에 숨막히는 냄새가 아니라 해해에게서 나던 썩은 냄새였다. 하지만 이번엔 그 냄새가 나에게서 나와 발밑에서 시작해 발등을 타고 천천히 퍼졌다. 발등에 조그만 검은 발자국이 생긴 걸 봤다. 내 발뒤꿈치가 제멋대로 들리는 걸 느끼며 가슴이 찌릿했다. 말하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장단의 목소리만 들렸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부드럽고 다정했다. 그녀는 예전에 조용히 말했다. 안녕, 나 장단이야. 이제 그녀가 말했다. 안녕, 이제 죽어. 외전에서는 극단적인 질투가 늘 가까운 두 사람 사이에서 생긴다고 했다.
평범한 사람이 세계 최고 부자와 질투하지 않듯이 나는 장단을 질투했다. 우리는 함께 입학했고 가난한 학생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며 함께 연단에 섰다. 하지만 그녀는 늘 온화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나보다 예뻤고 공부도 잘했고 선생님들도 나보다 그녀를 더 좋아했다. 반에서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그녀를 몰래 좋아했다. 이번 학교 특례 명단이 가난한 학생을 우선시하고 평범한 가정 출신이지만 품성과 학업이 뛰어난 아이를 뽑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장단은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했고 기회가 많았다. 그녀와 함께 싸구려 주먹밥과 샌드위치를 먹을 때 나는 멈출 수 없이 생각했다. 그녀가 조금 덜 운이 좋았으면 내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그래서 나는 일부러 해해 앞에서 장단이 시험에서 답을 조금 보여줘도 클래스 상위 10위 안에 들 만큼 점수가 충분해서 장학금을 받을 거라고 말했다. 장단이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녀의 데오도란트를 몰래 숨겨 반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그녀를 좋아하던 남학생들이 멀어지게 했다. 나는 장단에게 해해 학습 친구가 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일부러 그녀를 체육실에 데려가 해해와 체육 선생님의 추한 모습을 보게 했다. 해해가 양아치 오빠들을 시켜 장단을 위협하려 할 때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오히려 아침밥 돈을 다 써서 그녀에게 예쁘고 눈에 띄는 새 속옷을 사줬다. 친구를 위한 선물이라고 했고 그녀는 기뻐하며 입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물에 빠졌다. 그녀가 임신해서 나에게 전화했을 때 나는 일부러 해해가 담배 피우는 구석에서 크게 말해 그녀가 다 듣게 했다. 모든 게 내 계획대로였다. 나는 원하는 걸 얻었다. 하지만 그녀를 해친 놈들을 벌주기도 했다. 리리는 중병에 걸려 냄새가 나고 아직도 침대에서 못 일어나며 조금만 건드려도 멍청하게 웃는다. 해해는 정신병원에 갔고 매일 혼잣말하며 냄새 때문에 미움받고 쓰레기를 주워 먹는다고 들었다. 봐, 내가 그녀를 위해 특례도 따냈는데 왜 나를 탓해? 우리 둘 다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마음을 열고 과거를 잊고 앞을 보면 안 되겠어? 장단을 설득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조이는 듯했다. 고개를 숙이니 내 손이었다. 손가락이 천천히 조이고 있었다. 내 몸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강렬한 악취가 났다.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 나쁜 아줌마가 남았어요. 제일 나쁜 아줌마. 엄마, 제가 도와줄게요. 이제 엄마 울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엄마의 진짜 친구가 될게요. 저 아줌마는 그럴 자격 없어요. 이제 저는 저 아줌마 친구 아니에요. 이제 저도 저 아줌마의 적이에요. 숨이 점점 가빠졌다. 몽롱한 상태에서 착해 보이는 남자아이가 이를 드러내며 나를 향해 웃는 걸 봤다.